피눈물 흘리는 한양 땅, 기구하고도 처절했던 조선의 옛 이야기. 그 무겁고도 서늘한 역사의 문을 열기에 앞서 이 길고 험난한 여정에 기꺼이 동행해 주실 귀인들께서는 작은 정성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 한 번이 오랜 세월 풍파 속에 묻혀 잊혀질 뻔한 낡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 세상 밖으로 다시 숨쉬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하늘마저 등을 돌렸던 그해 여름, 짙은 비비린내가 진동하던 한양 땅으로 서서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조선 팔도의 하늘은 유독 높고 푸르렀으나 그 푸름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지독한 저주였다. 비구름 한 점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창공 아래 태양은 마치 거대한 화로처럼 끓어오르며 이 땅의 모든 물기를 개걸스럽게 핥아먹고 있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의 절정에 달하며 조선의 산천을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탈바꿈시켰다. 한때 맑은 물이 굽이치던 당과 하천은 허연 바닥을 드러낸 채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논밭의 벼락들은 채 이삭을 패기도 전에 누렇게 타들어가 재처럼 부서져 내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만이 풀풀 날리는 메마른 대지 위에는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절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일 만큼 깊은 체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텅 빈 젖을 빨며 자지러지게 우는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고, 촐로들은 괭이질조차 할 힘이 없어 바싹 마른 툇마루에 기대어 멍하니 야속한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들판에 온갖 풀뿌리를 캐어 연명했으나 그마저도 동인한 지 오래였다. 흙을 파먹다 배가 부풀어 올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 길가에 쓰러져 파리떼가 들끓는 시신들은 이제 조선 팔도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끔찍하고도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 산천 초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끔찍한 가뭄 속에서 백성들은 오직 단비만을 기다렸지만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재앙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었다. 땅이 메마르고 곡식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의 탐욕은 결코 마를 줄을 몰랐다. 각 고을의 수령과 아전들은 창고에 쌓인 황곡을 턱없이 비싼 이자로 억지로 떠안기는 것도 모자라 이미 죽어 백골이 된 자나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와 황구첨정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다. 관아의 뜰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곤장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내놓을 것이 정녕 없단 말이냐. 관가의 법이 이토록 지엄하거늘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나랏빚을 갚지 않으려 하느냐. 부악한 아전들은 텅 빈 광을 뒤져 마지막 남은 씨앗 한 줌까지 박박 긁어갔고, 그마저도 없는 집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나 닭, 심지어는 멀쩡한 딸자식까지 노비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밤을 틈타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무리가 되었고,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이 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탐과 놀이들의 배가 기름지게 굴러갈수록 백성들의 피와 살은 깎져나가고 조선의 뼈대는 속에서부터 골마타지고 있었다. 그들이 입는 화려한 비단옷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물들인 것이요, 그들이 들이켜는 달콤한 술은 백성들의 고름을 짜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참혹한 굶주림과 핍박의 행렬은 마침내 조선의 심장 한양으로 밀려들었다.
살 길을 찾아 혹은 임금님이 계신 곳이라면 한 줌의 구혈미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헛된 희망을 품고 숭례문과 흥인지문 밖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든 유민들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성박 빈민가인 피막 주변에는 거적대기 하나 덮지 못한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갔고 썩어가는 시취가 여름날의 무더운 공기를 타고 도성 안까지 역겹게 스며들었다. 한양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은 진흙이 묻은 헌옷가지를 걸친 채 동량 그릇을 내밀었지만 이미 인심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도성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운종가의 거상들과 북촌의 권세가들은 오히려 이 가뭄을 불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쌀을 매점매석하여 곳간에 가득 채워두고는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기만을 기다리며 희희낙낙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가락과 고기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고 바로 그 담장 밖에서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의 신음이 메아리 쳤다. 한양은 이제 더 이상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왕도가 아니었다. 탐욕과 절망이 뒤엉켜 악취를 뿜어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도성의 땅은 붉은 황토가 아니라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로 질척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진 한양 한복판에서 언제부터인가 몹시 기이하고도 흉흉한 소문이 밤안개를 타고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 뒷골목이나 주막에서 술기운을 빌려 은밀하게 속삭여지던 뜬 소문이었으나 점차 살이 붙고 목격자가 늘어나면서 어느새 도성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야심한 밤이 되면 광화문 앞을 지키고 있는 해태상의 두 눈에서 시뻘건 피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는 것이었다. 해태가 어떤 영물인가?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고 화재와 재앙을 막아주는 신령스러운 짐승이 아니던가. 그 해태가 피를 흘리며 운다는 것은 곧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치거나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한이 하늘을 찔러 땅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태가 피눈물을 흘리는 밤이면 북촌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검은 망냥이라 불렀다. 망냥은 주로 밤새 기생을 끼고 유흥을 즐기던 탐관오리나 창고에 쌀을 수백 가마씩 쌓아두고도 빈민들을 매몰차게 내쫓은 악덕 상인들의 집 담장을 훌쩍 넘어 스며들었다. 망냥이 다녀간 집에는 어김없이 끔찍한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고 다음 날 아침이면 집주인이 온몸에 피가 남김없이 빨린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말라 비틀어진 미라 같은 기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시신의 입가에는 늘 한 줌의 마른 흙이 쑤셔 박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마치 굶어 죽어간 백성들이 흙을 파먹던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라는 원귀의 지독한 저주처럼 보였다. 관아에서는 포졸들을 풀어 밤거리의 통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흉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했으나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포도청의 옥사에 갇힌 자들마저 밤마다 정체불명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며 미쳐 발광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메말라버린 우물 밑바닥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진다는 소문, 억울하게 맞아 죽은 농민의 혼령이 목없는 채로 관아의 지붕 위를 서성인다는 소문 등 한양은 온통 귀기 여린 이야기들로 뒤덮여갔다. 굶주림과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백성들에게 이 기이한 소문은 차라리 일종의 구원과도 같았다.
자신들을 짓밟고 핍박하던 권세가들이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 이전에 기이한 통쾌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유민들 사이에서는 그 검은 망량이 하늘이 내린 사자이거나 원통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피눈물이 뭉쳐 만들어진 복수의 화신일 것이라는 믿음마저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괴한 사건들의 실체는 아직 짙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해태상의 눈에서 흐르는 붉은 자국의 정체는 무엇이며 권세가들의 피를 말려 죽이는 검은 그림자의 진짜 정체는 원혼의 복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인간의 잔혹한 음모인가?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탐관오리들의 비명이 교차하는 이곳, 피눈물 흘리는 한양 땅에는 지금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하도도 섬뜩한 북풍이 서서히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핏빛으로 붉게 물든 노을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해 여름의 밤은 어느 때보다 길고 무더웠다. 수도 한복판, 권력과 재물이 탕류처럼 모여드는 도성 최고의 유흥장이자 비밀스러운 거래소인 취한각의 밤은 짙고도 끈적했다. 붉은 비단 등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흩어졌다. 그러나 오늘 밤 취한각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최고급 별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나라의 곳간을 제 주머니처럼 주무르는 호조판서 최대감과 군권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병조판서 이대감이 나란히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대한 몸뚱이는 최고급 비단으로 감싸여 있었으나 번들거리는 눈빛 속에는 짐승 같은 탐욕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이는 며칠 전부터 도성 뒷골목을 휩쓸고 있는 기이한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서역 너머 끝을 알 수 없는 붉은 사막을 건너왔다는 정체불명의 이국 상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람을 파는 자라고 불렀다. 금이나 은, 비단 같은 흔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을 거래한다는 소문이 권력자들의 귓바퀴를 파고든 지 오래였다. 그리고 오늘 그 소문의 상인이 마침내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면전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한참이었다. 별채의 묵직한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독한 난초향을 밀어내며 알싸하고도 서늘한 침향이 훅 끼쳐왔다. 문지방을 넘어선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짙은 남색의 이국적인 장포를 두르고 있었다. 얼굴의 반을 가린 은빛 면사 위로 드러난 두 눈은 사막의 밤하늘처럼 깊고 서늘했다. 목과 손목에는 붉은 빛이 도는 기하학적 문양의 황동 장신구가 걸려 있어 그가 움직일 때마다 기분 좋은 파열음을 냈다. 그는 주인공이었다. 아비의 억울한 죽음과 가훈의 몰락을 등 뒤에 업고 오직 복수라는 서늘한 칼날을 품은 채 이곡 상인 아무르라는 거짓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참이었다. 면사 아래로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호선을 그렸다. 눈앞에 앉아있는 두 늙은이는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은 주동자들이었다. 저 탐욕스러운 목구멍에 독을 밀어넣기 위해 주인공은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준비했다. 귀하신 분들을 뵙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온 상인 아무르라 합니다. 주인공의 목소리는 유창했지만 교묘하게 억양을 비틀어 이국의 정취를 풍겼다. 낮고 나직한 음성이 방 안을 울리자 최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네 놈이 그 헛소문의 주인공이렸다. 바람을 판다느니 기적을 다룬다느니 하는 요망한 소문으로 도성을 어지럽히는 자가 이리 젊은 사내의 줄은 몰랐군. 그래, 우리를 이 은밀한 곳까지 불러낸 이유가 무엇이냐? 네 놈이 가진 것이 한낱 서역의 유리구슬 따위라면 당장 네 놈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 것이다. 이대감 역시 매서운 눈초리로 주인공을 휘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들의 엇박지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롭게 걸음을 옮겨 그들이 앉은 탁자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대감들의 눈에 비친 세상의 보물은 그저 금과 은뿐이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권력자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쥐어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공은 품속에서 낡고 투박한 자단목 상자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렸다. 겉보기와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초라한 나무 상자였지만 상자가 탁자에 닿는 순간 묘하게도 방 안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 빛을 띠고 흔들렸다. 그 기이한 현상에 두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 말이냐? 이 대감이 저도 모르게 상자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주인공이 탁 하고 상자 뚜껑을 반쯤 닫아버렸다. 아쉬움에 이 대감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함부로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이 안에는 태초에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천공의 숨결을 곁에 두는 자는 흐르는 바람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이 모여드는 길목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람은 곧 흐름, 인심의 흐름이야, 돈의 흐름이야, 나아가 천하의 권세가 향하는 방향을 가리키지요. 서대륙의 위대한 정복자 칸 역시 이 구슬의 인도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주인공의 낮은 속삭임은 마치 독을 바른 꿀처럼 두 늙은이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호조판서 최대감은 입술을 침으로 축시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토록 귀한 물건이라면 응당 황실에 바쳐야 할 터 어찌하여 우리 같은 신하들에게 먼저 내보이는 것이뇨? 황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으니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인공의 눈빛이 면사 위로 번뜩였다. 제게 필요한 것은 그저 창고에 쌓인 금괴가 아닙니다. 저는 상인입니다. 상인은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자신의 명운을 거는 자와 거래를 하지요. 두 대감들께야말로 멈춰있는 권력이 아니라 흐르는 권력을 쥐실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이 천공의 숨결이 진정으로 어울리는 주인이시지요. 그 말은 곧 이 구슬을 차지하는 자가 황제마저 뛰어넘는 천하의 실권자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암시였다. 최대감과 이대감은 서로를 곁눈질러 보았다. 방금 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정치적 동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눈앞의 먹잇감을 독차지하려는 굶주린 짐승의 경계심만 번뜩였다. 내게 넘기거라. 내가 호주의 창고를 열어 니놈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은보화를 안겨주겠다. 어허 최대감, 호주의 재물은 국고가 아니오. 상인아, 내게 주어라. 나는 병조의 군권과 조선 팔도의 노른자기 땅 문사를 내게 주마. 네가 도성에서 가장 거대한 상단을 꾸릴 수 있도록 뒤를 봐주노라. 두 권력자의 추악한 각축장이 벌어졌다. 핏대를 세우며 서로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막대한 재물과 권력을 나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다. 미끼를 물다 못해 낚싯바늘을 목 깊숙이 삼키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상자를 완전히 닫았다.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에 두 대감의 외침이 뚝 끊겼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저 눈먼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공의 숨결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지만 거래를 원하시는 분은 두 분이군요.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인공이 여유롭게 장포자락을 펄럭이며 뒤로 물러섰다. 사흘 뒤 자정, 폐허가 된 서문 밖의 관악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장 큰 성의를 준비해 오시는 분께 이 기적을 양도하지요. 단 명심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성이란 단순히 금덩어리의 무게가 아니라 대감들께서 저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담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남들은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비장부라든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은밀한 약조의 증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의 조건을 넘어선 도발이자 함정이었다. 자신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치부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멈칫할 법도 하지만 두 대감의 눈동자에는 이미 천공의 숨결이 뿜어내던 기이한 연기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어 그 이면의 위험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사흘 뒤라 하였느냐? 좋다.
내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을 가져갈 터이니 절대 다른 자에게 넘져서는 아니 된다. 웃기는 소리, 그 구슬의 주인은 이 몸이 될 것이다. 두 판서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는 사이 주인공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 서늘한 치명만을 남긴 채로 그림자처럼 별채를 빠져나왔다. 취한각의 시끄러운 연회장을 가로질러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로 접어든 주인공은 그제야 얼굴을 덮고 있던 은빛 면사를 거칠게 벗어던졌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주인공의 흑요속 같은 눈동자에는 조금 전까지 이국 상인이 짓고 있던 상업적인 미소 대신 뼛속까지 시린 살기가 맺혀 있었다. 가짜 보물을 향해 침을 흐리던 자들의 추악한 얼굴들이 뇌리에 스쳤다.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비된 이성은 스스로를 파멸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게 마련이다.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서늘한 혼잣말과 함께 복수를 위한 희대의 사기극이 알리는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장막이 마침내 밤의 도성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사흘 뒤 그들은 보물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고 관악묘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바람을 파는 기이한 상인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며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다. 황궁의 가장 깊은 곳, 빛조차 함부로 스며들지 못하는 내밀한 정각에는 제국의 모든 부가 모여드는 내탕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인 황제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손에 쥐고도 매일 밤 갈증에 시달리는 사내였다. 산처럼 쌓인 비단과 눈을 멀게 할 듯 반짝이는 보석들도 황제의 텅 빈 탐욕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가지는 필연적인 공허함이자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그를 끝없는 소유욕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황제는 영원한 부와 시들지 않는 생명을 갈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독한 탐욕의 틈새야말로 천하제일의 사기꾼 류가 비집고 들어갈 완벽한 무대였다. 황도의 저잣거리에서부터 은밀하게 피어오른 소문이 황궁의 높은 담장을 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000년 전 멸망한 고대 제국의 황릉에서 만사형통의 금두꺼비가 출토되었다. 그 두꺼비는 달빛을 먹고 황금을 토해내며 그것을 곁에 두는 자는 늙지 않고 천하의 모든 운을 거머쥐게 된다. 이 허무맹랑하지만 매혹적인 이야기는 류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뿌려둔 미끼였다. 소문은 살이 붙고 그럴싸한 목격담이 더해져 마침내 황제의 귀에까지 닿았다. 황제는 즉각 비밀 결사대를 풀어 그 전설의 유물과 그것을 소유한 자를 찾아내라 명했다. 모든 것은 류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류는 스스로 황제의 덫에 걸려주는 척하며 짐짓 두려움에 떠는 고고한 이방의 학자 행세를 한 채 황제 앞에 끌려갔다. 어두운 조명 아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사약 냄새가 진동하는 알련실에서 두 사람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다. 황제는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꿇어앉은 류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치 살찐 짐승을 노리는 늙은 호랑이 같은 눈매였다. 내 놈이 그 전설 속의 요물을 품고 있다는 자냐? 황제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제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우수와 기품이 연기되어 있었다. 폐하, 그것은 요물이 아니옵니다. 하늘의 뜻을 품은 영물, 만사형통의 금두꺼비이옵니다. 하오나 이 물건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는 법. 억지로 취하려 하시면 그 영험한 기운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황제의 미간이 좁아졌다. 천하에 제 것이 아닌 것이 없건만 감히 주인을 거론하는 유의 오만함이 거슬렸으나 동시에 그 오만함이 금두꺼비의 가치를 더욱 믿게 만들고 있었다. 주인을 선택한다? 천자인 짐의 위험 앞에서도 그깟 금부치가 주인을 가린단 말이냐? 당장 그것을 내놓아라.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네놈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류는 품속에서 검은 비단으로 겹겹이 싼 조그만 괴짝을 꺼냈다. 알련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괴짝에 집중되었다. 황제의 숨소리마저 멈추는 듯했다. 류가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고 괴짝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찬란하면서도 기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조로운 황금의 빛이 아니었다. 괴짝 안에는 성인의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금두꺼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역의 천재적인 연금술사와 대륙 최고의 세공장인들을 동원해 류가 3년의 세월에 걸쳐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가짜였다. 두꺼비의 등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호박석이 박혀 있어 미세한 빛의 굴절에도 마치 숨을 쉬듯 일렁이었고, 두 눈에는 붉은 빛을 감도는 희귀한 루비가 박혀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황제를 똑바로 응시하는 듯했다. 폐하, 금뚜꺼비는 오직 맑은 달빛 아래서만 그 기적을 보여줍니다. 황제는 조바심을 견디지 못해 즉시 류를 황궁의 비밀 후원으로 이끌게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달이 후원의 연못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류는 연못가의 옥돌 위에 금두꺼비를 올려놓았다. 차가운 달빛이 금두꺼비의 몸체에 닿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이다. 두꺼비의 입에서 희미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이내 등 쪽의 호박석 사이로 금빛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습기가 아니라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사금의 가루였다. 사실 이것은 류가 두꺼비 내부에 장치한 정교한 태엽 장치와 서역에서 들여온 특수 화학약품이 온도와 빛에 반응하여 일으키는 착시와 물리적 반응의 결합이었지만, 과학을 모르는 황제의 눈에는 그저 신의 기적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황제는 떨리는 손을 뻗어 두꺼비의 등에 맺힌 금빛 가루를 찍어 맛보았다. 쇠의 맛, 그리고 진정한 황금의 감촉이었다. 황제의 두 눈이 기괴할 정도로 커지며 탐욕의 광기로 번들거렸다. 진짜다! 소문이 사실이었어! 달빛을 먹고 황금을 토해낸다니! 이것만 있으면 내 탕고를 10배, 100배로 불릴 수 있고 제국의 재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류는 엎드려 조아리며 짐짓 비통한 목소리를 냈다. 경하드리옵니다, 폐하. 영물은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오나 폐하, 이 금두꺼비는 그저 황금만을 만들어내는 장난감이 아니옵니다. 만사 형통,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운하를 지배하며 주인의 육신에 기도난 탁기를 정화하여 불로장생을 돕는 천개의 기물이옵니다. 불로장생이라는 단어에 황제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당장 이 영물을 짐의 짐소로 들여라. 내가 낮밤으로 곁에 두고 그 기운을 흡수할 것이다. 하지만 류의 진짜 덫은 이제부터 졌다. 류는 고개를 가로재어 황제의 명을 가로막았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불가옵니다, 폐하. 이 금두꺼비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어 아직 그 연기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곁에 두시면 오히려 연기가 폭주하여 폐하의 옥체에 해를 끼칠 수 있사옵니다. 영물을 온전히 다루기 위해선 거대한 재단을 쌓고 천지의 기운을 모으는 의식을 치러야만 비로소 만사형통의 기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10,000냥의 황금. 그것은 제국 전체의 1년치 조세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선뜻 내어주기 힘든 거액이었다. 황제의 눈빛에 찰나의 의심이 스쳤다. 탐욕에 눈이 벌었어도 그는 평생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교활한 군주였다. 10,000냥이라. 네놈이 그 금덩이들을 챙겨 달아나려는 수작은 아니더냐. 짐을 능멸하려 든다면 네놈의 구족을 멸할 것이다. 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빙긋 웃었다. 오히려 황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발했다. 폐하, 소인은 이 의식이 끝날 때까지 폐하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겠나이다. 만약 재단이 완성되고 10,000냥의 황금이 바쳐졌음에도 두꺼비가 천하의 기운을 끌어오지 않는다면
소인의 살점을 발라내어 저작거리에 걸어두시옵소서. 하오나 류는 잠시 뜸을 들이며 황제의 조바심을 극단까지 끌어올렸다. 만약 폐하께서 세속의 재물에 미련을 두어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신다면 영물은 폐하를 진정한 천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영 돌덩어리로 굳어버릴 것입니다. 10,000,000냥의 황금이 아까우신가? 아니면 만세를 누릴 생명과 절대적인 부가 아까우신가? 선택은 오직 천자이신 폐하의 몫이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황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동시에 투자하지 않으면 잃혀된다는 상실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다. 황제는 앞에서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며 황금을 뱉어내는 두꺼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저 작고 아름다운 물건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영원한 삶, 끝없는 권력, 절대적인 부. 결국 황제의 머릿속에서 한 줌의 이성마저 탐욕의 아가리 속으로 삼켜져 버렸다. 좋다! 황제의 목소리가 밤꾼기를 갈랐다. 내일 아침 즉각 내 탕구를 열어 10,000,000냥의 황금을 내어줄 것이다. 당장 천금의 둥지를 건설할 책임자로 네 놈을 임명하마. 만약 네 말이 거짓이라면 네 놈은 죽음조차 구걸하게 될 것이다. 폐하의 은혜에 감up하옵니다. 반드시 만사 형통의 기적을 폐하의 발밑에 대령하겠나이다. 엎드려 조아리는 류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늘진 그의 입가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서늘하고 완벽한 미소가 번져들어 있었다. 10,000,000냥의 황금과 제국의 뿌리를 흔들 거대한 사기극의 판이 마침내 황제의 손에 의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제 류가 준비한 진짜 마술은 그 천금의 둥지가 완성되는 날 10,000,000냥의 황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밤하늘의 달빛은 탐욕에 취한 황제와 그를 조종하는 희대의 사기꾼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고 옥돌 위에 놓인 가짜 금두꺼비는 여전히 요망한 금빛을 뿜어내며 제국의 파멸을 조용히 예열하고 있었다. 먹물을 엎지른 듯 칠흑 같은 밤, 도성 외곽에 버려진 폐사지의 낡은 대웅전 안으로는 기괴한 유령소리와 함께 짙은 향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달빛조차 두꺼운 구름 뒤로 숨어버린 이 은밀한 심야의 제단 위에는 오직 9개의 커다란 밀랍 촛불만이 기형적인 그림자를 벽면에 일렁이게 만들 뿐이었다. 제단의 정중앙, 붉은 비단이 깔린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이 모든 기상천외한 사기극의 핵심인 천수금섬, 즉 하늘의 수명을 담았다는 전설 속의 황금 두꺼비상이 오만한 자태로 웅크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상을 바라보는 조대감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주상 전하의 내밀한 비자금인 내탕금이었다. 국고가 바닥나고 기근이 돌자 왕은 왕실의 내탕금을 풀어 민생을 구제하려 했다. 그러나 조대감과 그의 무리들은 그 막대한 금괴가 백성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꾸며낸 것이 바로 이 전대미문의 주술의식이었다. 나라의 국운을 되살리고 왕실의 무병장수를 보장하는 신령한 보물이 나타났으니 그 영험함을 깨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금은보화로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헛소문을 대궐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은 것이다. 조대감의 곁에는 왕의 눈과 귀를 대신하여 이 보물의 진위 여부와 영험함을 직접 확인하러 온 어전태감 최내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최내관의 발취에는 오늘 의식의 제물로 바쳐지, 아니 정확히는 조대감의 주머니로 들어갈 내탕금의 일부가 담긴 묵직한 괴짝 2개가 놓여 있었다. 최내관은 본디 의심이 많고 셈이 빠른 자였으나 권력의 단맛과 미신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대감은 최내관의 그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입담이 좋고 눈속임에 능한 가짜 도사 무룡을 섭외했다. 자, 전지의 기운이 모이고 음양의 교차점이 열리는 자시가 당도하였소이다.
오색 찬란한 그러나 어딘가 조잡해 보이는 깃털 장식의 도포를 걸친 무룡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제단 앞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삼척끼리의 복숭아 나무 검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불경과 도덕경, 심지어 민간의 타령까지 교묘하게 섞어 만든 그럴싸한 헛소리였지만 낮게 깔리는 그의 목소리는 묘한 주술적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무룡이 발을 구를 때마다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진동을 신호삼아 대웅전 천장 대들보 위에 납작 엎드려 있던 조대감의 충직한 하인 덕대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실 저 신령하다는 황금 두꺼비상은 속이 텅 빈 구리덩어리에 불과했고 그 표면에 칠해진 황금빛은 싸구려 금각과 인광물질을 교묘하게 섞어 바른 것이었다. 덕배의 임무는 천장에 미리 설치해둔 거울과 끈과 그리고 대나무 통을 이용해 이 가짜 보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무룡이 주문의 박자를 높이며 칼끝으로 두꺼비상을 가리키자 천장 위에 덕배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느다란 명주실을 잡아당겼다. 끼익 하는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두꺼비에 굳게 다물려 있던 턱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그와 동시에 덕배가 대나무통을 통해 훅 하고 바람을 불어넣자 두꺼비의 입에서부터 푸르스름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향나무가루와 유황을 섞은 만든 특제 연기였다. 오, 보시옵소서 태가멀은 천수금섬이 마침내 인간의 정성을 감복하여 서기를 내뿜고 있나이다. 조대감이 과장된 몸짓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최내간의 가느다란 실눈이 일순간 크게 떠졌다. 어두운 공간에서 푸른 연기를 뿜어내는 두꺼비상은 확실히 기이한 연기를 품은 듯 보였다. 최내간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는 것을 확인한 무룡은 속으로 괴자를 부리며 한층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하지만 부족하다. 전지의 영물을 온전히 깨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기가 필요하다. 왕실의 지엄한 금빛 기운을 재단에 바쳐라! 무룡의 호통에 조대감이 최내간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였다. 최내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두꺼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연기가 마치 용의 형상을 띠는 듯한 착각, 실제로는 무룡이 부채를 미세하게 붙여 만든 기류 때문이었지만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내간의 수하들이 내탕금이 담긴 괴짝을 열어 제단 앞에 놋그릇의 금괴들을 조심스럽게 쏟아부었다. 찰그랑거리는 맑은 금속름이 대웅전 안을 울렸다. 조대감과 무룡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러나 사기꾼들의 완벽해 보였던 연극은 또 다른 사기꾼의 등장으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제단 한 구석에서 향을 피우는 시동 역할을 하고 있던 앳된 소녀는 사실 조대감의 정적인 박정랑이 비밀리에 심어놓은 기생 출신의 전문 소매치 향이었다. 박정랑 역시 이 가짜 주술 의식의 전말을 눈치채고 조대감이 내탕금을 가로채는 순간 그것을 다시 가로채기 위해 향이를 위장 잔입시킨 것이다. 향이는 모두의 시선이 푸른 연기와 제단 위의 금괴에 쏠린 틈을 타서 소매자락에 숨겨둔 묵직한 납덩어리들을 꺼냈다. 겉면에만 금칠한 정교한 가짜 금괴들이었다. 그녀는 무룡이 춤사위를 벌이며 시야를 가리는 찰나의 몽간마다 놋그릇에 쌓인 진짜 내탕경과 자신의 납덩어리를 소리 없이 바꿔치게 하기 시작했다. 한편 천장 위의 덕배에게는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두꺼비 안으로 더 많은 연기를 보내기 위해 숯불을 담은 화로를 대나무통에 연결해 두었는데 덕배가 코끝에 앉은 모기를 쫓으려다 그만 화로를 발로 차버린 것이다. 시뻘건 불똥들이 대나무통을 타고 그대로 두꺼비상 내부로 쏟아져 내려왔다. 끄악! 천수금섬이 분노하셨다. 재물의 기운이 아직 모자란 탓이로다. 무룡은 두꺼비상 안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치지직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했다. 싸구려 인광물질과 유황이 숯불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다. 폭발이었다. 그러나 무룡은 당황하지 않고 도리어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신들린 척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엎드리시오! 영물이 묵은 허물을 벗고 진정한 용의 기운을 토해낼 것이니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자는 시력을 잃을 것이요. 무룡의 기지에 찬 임기응변에 조대감과 최내간 그리고 뒤에서 금을 훔치던 향이까지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 순간이었다. 펑!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황금 두꺼비상이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매캐한 유황 냄새와 짙은 초록색 연기가 폭풍처럼 대웅전 내부를 휩쓸었다. 부서진 구리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재단 위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사위는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콜록거리는 기침소리와 함께 이든코 옅은 달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다. 엉망진창이 된 재단 앞에는 머리에 닭깃털을 뒤집어 씌운 채 그을름 투성이인 최내관이 얼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두꺼비상이 있던 자리에 검게 그을린 크레이터만이 남아있었고 매캐한 연기는 마치 승천하는 이무지의 꼬리처럼 천장을 향해 맴돌고 있었다. 보시옵소서 태가멀은 천수금섬이 마침내 금괴의 기운을 머금고 승천하였나이다. 머리에 큰 혹이 난 조대감이 피를 흘리면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무룡 역시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면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마쳤다. 최내가는 멍한 눈으로 폭발의 잔해와 그 자리에 남겨진 향이가 바꿔치기 한 가짜 금괴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렇도록 엄청난 괴운과 연기라니 필시 신령한 기운이 폭발한 것이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만 최내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려. 전하께 돌아가 이 기적을 낱낱이 고하고 남은 내탕금을 모두 전각 건입에 내어드리도록 조치하겠소. 그 말에 조대감과 무룡은 어둠 속에서 환희의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이 마침내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속여넘겼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에 취해 최내간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폐사지 뒷담을 훌쩍 넘는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진짜 내탕금을 전대에 가득 채워넣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향이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자신이 제일 영악하다고 믿는 조대감, 요설로 천하를 속였다고 자부하는 무룡, 그리고 신령한 기적을 보았다며 왕의 금고를 바치려는 최내관, 텅 빈 대웅전 바닥에 나뒹구는 가짜 금괴들과 부서진 두꺼비 조각들만이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의 심야 제사가 남긴 유일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진실이었다. 왕성의 밤은 언제나 백성들의 밤과 다른 색을 띠었다. 산 아래 빈민가에는 뼈를 깎는 듯한 겨울의 삭풍과 굶주림이 검푸른 어둠으로 깔려 있었지만 높게 솟아오른 왕성의 꼭대기는 타오르는 횃불과 황금빛 샹들리에로 대낮처럼 환했다. 폭군 발레리우스는 거대한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붉은 포도주를 머금었다.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대륙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과 진귀한 보물들이 왕실 지하의 대금고로 최종 이송되는 날이자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했던 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창고의 마지막 빈틈마저 가득 채운 날이었다. 가서 확인하자꾸나. 왕의 한마디에 곁에서 아부하던 간신들과 중무장한 근위대장, 그리고 왕실의 최고위 재무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며 뒤를 따랐다. 왕실 지하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은 횃불의 그림자가 일렁이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발레리우스의 가슴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다. 대금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심정이자 온 나라의 백성들을 쥐어짜낸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서늘해졌지만 왕의 눈동자는 광기에 가까운 열기로 번들거렸다. 마침내 일행은 거대한 청동 문 앞에 당도했다. 수십 명의 장인이 평생을 바쳐 주조했다는 이 육중한 문은 어지간한 공성추로도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철벽이었다. 문 한가운데에는 복잡한 톱니바퀴와
5개의 거대한 자물쇠가 맞물려 있었다. 오직 왕과 재무관 그리고 근유대장만이 나누어 가진 5개의 열쇠가 동시에 꽂혀야만 열리는 구조였다. 열어라. 짐의 위대한 업적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명령이 떨어지자 5개의 열쇠가 각자의 구멍에 맞춰 끼워졌다. 찰커당, 챙그랑,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지하 복도에 메아리 쳤다.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낸 경첩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며 거대한 틈을 만들어냈다. 근위병 10여 명이 달라붙어 온몸으로 문을 밀어내자 마침내 왕의 금고가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렸다. 왕은 두 팔을 벌리고 승리자처럼 금고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눈부신 황금빛이 자신을 감싸리라 기대하며 폐보를 찌를 듯한 금화와 은화의 냄새를 들이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발레리우스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뒤따라 들어오던 재무관과 간신들의 입에서도 흡 하는 끔찍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침묵. 완전하고도 기괴한 침묵이 금고 안을 맴돌았다. 황금산은 없었다. 산처럼 쌓여 있어야 할 은화 자루도, 진귀한 보석이 담긴 상자들도, 이웃 나라에서 바친 실크와 예술품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사방이 횃불빛에 거칠게 드러난 텅 빈 석조벽뿐이었다. 그토록 넓고 거대했던 금고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그 공허한 공간은 왕의 거친 숨소리만을 공허하게 메아리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 내 금화들, 내 보물들 다 어디로 간 말이냐? 발레리우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지하를 울렸다. 재무관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근위대장은 사색이 되어 칼자루를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금고의 바닥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겨진 물건이 왕의 시선에 들어왔다. 그것은 초라한 나무 의자였고 그 위엔 낡고 찌그러진 구리 동전 한 입과 양피지 조각이 놓여 있었다. 왕이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를 집어들었다. 그곳에는 유려하고도 조롱기 섞인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왕의 창고가 비워지니 비로소 세상이 배를 불리리라. 그 순간 발레리우스의 뇌리에 지난 10년간 왕성의 지하 하수도 보수 공사를 총괄했던 한 젊은 이방인 건축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왕실의 신임을 얻어 대금고 아래의 배관 설계를 맡았던 그자. 그가 바로 희대의 사기극을 설계한 지휘자였던 것이다. 공사를 핑계로 대금고의 바닥 무트로 거대한 터널을 뚫고 밤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왕의 재물을 빼돌려 도성의 하수관을 통해 성 밖으로 흘려보낸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 발레리우스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호가 터져나왔다. 그놈을 잡아라! 도성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내 재물을 찾아내! 당장! 왕성이 발칵 뒤집히고 기병들이 미친 듯이 성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그 시각. 왕성에서 아득히 떨어진 하층민들의 구역 제시거리에는 여전히 무거운 절망이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얇은 누더기를 덮어 쓴 채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노인들은 텅 빈 화로 앞에서 밤의 추위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그저 오늘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일 뿐이었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성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시계탑의 바늘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겹쳐지는 순간 땡땡 하는 묵직한 종소리가 잠든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종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시계탑의 꼭대기 그리고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외벽의 막루마다 설치되어 있던 검은 천막들이 일제히 밧줄이 풀리며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 이방인 건축가와 그의 동료들이 지난 몇 달간 빈민가 지붕 위로 몰래 연결해 두었던 거대한 투석기와 활차들이
굉엄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소리, 밧줄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밤하늘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다. 뚜둑, 툭. 처음에는 빗방울 같은 소리였다. 낡은 판잣집 지붕 위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떨어져 구르는 소리. 거리를 걷던 한 놀근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무언가의 머리를 맞고 짜증스럽게 바닥을 더듬었다.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끝에 닿은 것은 얼음 조각이 아니었다. 매끄럽고 무겁고 희미한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이슨빛 원장, 은화였다. 은화, 이게 왜 하늘에서? 노인의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은 거대한 은세 소나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투두두두둑. 차가운 겨울 하늘을 가르고 수십만 개의 은하와 금화, 그리고 영롱한 보석들이 말 그대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붕을 때리고 좁은 골목길의 돌바닥에 부딪히며 튕겨오르는 은하들의 맑고 경쾌한 파여름이 온 빈민가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어떤 웅장한 교향교보다 더 아름답고 업도적인 구원의 소리였다. 챙그랑, 촤락. 마치 별빛이 그대로 부서져 땅으로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길바닥에는 밟히는 것이 모두 은화였고 처마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왕실의 지고가 세워진 금화였다. 진주 목걸이가 빨랫줄에 걸리고 루비가 박힌 황금잔이 진흙탕 위로 툭 떨어졌다. 돈이다! 하늘에서 돈이 내려온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거리는 순식간에 환희와 오열로 뒤덮였다. 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은하를 주워 품에 안고 아이의 얼굴에 비비며 오열했고 병든 아내의 약값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던 사라는 두 손 가득 긁어놓은 금화를 하늘 높이 들어올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추위도 잊어버리고 맨발로 뛰어나와 치마폭에 모자에 그리고 자신들의 앙상한 두 손에 떨어지는 왕의 보물들을 쓸어 담았다. 서로를 밀치거나 빼앗으려는 자는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비처럼 쏟아지는 이 막대한 부는 빈민가의 모든 사람이 평생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끊임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의 근원지인 시계탑 꼭대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한 남자가 펄럭이는 외투자락을 부여잡고 도성을 내려다보았다. 텅 빈 금고에 나무 의자를 남겨두었던 바로 그 이방인 건축가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수천 개의 빗무리로 빛나고 있는 빈민가의 거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거대한 자루에 마지막 매듭을 베어내자 남은 금화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밤하늘의 황금빛 홀을 그렸다. 이걸로 왕의 창고는 완벽하게 비워졌군. 동료의 말에 남전은 달빛에 비친 은하한 잎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대답했다. 아니, 창고가 비워진 게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갔을 뿐이지. 피와 땀을 흘린 자들의 손으로 말이지. 같은 시각 왕성의 최고층 발코니, 숨을 헐떡거리며 발코니로 뛰쳐나온 폭군 발레리우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완전한 파멸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어둠 속에 묻혀 있어야 할 천한 자들의 구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찬란한 은색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달빛을 반사하며 도성 전체를 비추는 저 무수한 은색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권력의 결경체들이 지금 저 아래 흙먼지 구르는 바닥에 내던져지고 있으며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천 것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 돼! 그건 내 것이다! 내 피! 내 살덩어리란 말이다! 왕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도성 전체를 휘젓는 백성들의 거대한 환호성에 묻혀 흔적 없이 흩어졌다. 성문을 뚫고 달려나간 기병들조차 쏟아지는 금화의 비 앞에서는 말머리를 멈추고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폭력과 억압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축복의 비를 막아설 수는 없었다. 하늘은 그치지 않고 은하를 쏟아냈다. 차가운 비참한 빈민가의 지붕 위로, 얼어붙은 우물가 위로, 절망에 빠진 자들의 굽은 어깨 위로 타닥타닥 떨어지는 맑은 금속성의 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오만한 폭정을 끝내는 선언이자 빼앗긴 자들의 통쾌한 해방을 알리는 축포였다. 세월이 흘러 폭군의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제시거리의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남을 잊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굶주린 이들의 머리 위로 기적처럼 쏟아지던 구원의 비,
오직 단 한 번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빛으로 새겨진 그 기적 같은 은화 내리는 밤의 이야기를. 경복궁 근정전의 무거운 붉은 문이 굉음과 함께 열어젖혀졌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정각 안으로 뛰어든 조선의 절대군주 왕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뒤를 따르는 내관과 대신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밤사이 삼엄한 호의를 뚫고 내탕금, 왕의 개인 재산과 왕실의 가장 귀한 보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직후였다. 그러나 왕의 진정으로 분노케 한 것은 텅 빈 보물 창고가 아니었다. 씩씩거리며 근정전 내부로 들어선 왕의 시선이 옥자에 가닿는 순간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만인지상, 오직 하늘이 내린 군주만이 앉을 수 있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인 1월 오봉도 앞 어좌. 그곳에는 훔쳐간 금운보화 대신 아주 기괴하고도 해악적인 물건이 하나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깎아 만든 양반 하회탈이었다. 반달 모양으로 길게 휘어진 눈매와 한스커치 켜 올라간 입꼬리.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권력의 무게를 비웃는 듯한 그 특유의 호탕하고도 건방진 웃음. 하회탈은 어자의 정중앙에 비스듬히 놓여 분노로 일그러진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소리 없이 폭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탈의 입에는 정갈하게 말린 서신 하나가 물려 있었다. 저 발칙한 것을 당장 치우지 못할까? 왕의 호통이 텅 빈 궐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도승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기어 올라가 하회탈의 입에서 서신을 빼내어 떨리는 두 손으로 왕에게 바쳤다. 서신을 낚아챈 왕은 거친 숨을 내쉬며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조선 최고의 명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려하고 기백이 넘치는 필치로 쓰인 장문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시체만 보아도 글쓴이의 여유와 오만함이 똑똑 묻어났다. 조선의 지엄하신 주인이자 밤낮으로 재물을 탐하시느라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는 전하께 올립니다. 소인이 걸레를 거닐다 보니 전하께서 짊어지신 황금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 보여 이 미천한 자가 그 짐을 조금 덜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백성의 고열로 짜낸 금괴는 이 밤공기보다 차갑고 무거우니 어찌 전하의 고귀한 어깨에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워둘 수 있겠습니까? 하여 소인이 그 무거운 것들은 거두어 시원한 바람 속에 흩뿌리려 하오니 전하께서는 부디 짐을 던 가벼운 마음으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어자는 참으로 차갑고 넓은 자리이옵니다. 하여 소인이 전하의 적적함을 달래드릴 벗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언제든 권력의 허무함이 밀려오거든 저 탈의 웃음을 보며 함께 웃으시지요. 아, 떠나기 전 전하의 총명하심을 시험할 작은 수수께끼 하나를 남깁니다. 가지지 않았으나 천하를 품었고 가장 낮은 진흙탕에서 가장 높은 구름을 조롱하는 자. 그림자 없는 짐승이 되어 날아간 곳은 어디인가? 그 답은 전하께서 10년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렸던 그 뼈아픈 기억 속에 있을 것이옵니다.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왕의 손이 종이장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서신의 마지막 구절, 10년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묻어버린 기억이라는 문장에 도달하자 왕의 심장 한 구석에 깊게 박혀있던 서늘한 공포가 깨어났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놈은 분명 10년 전 낭떠러지에서. 왕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듯한 탄식이 새어나왔다. 10년 전 왕의 최측근이자 천재적인 두뇌로 조정을 쥐락빼락했던 젊은 대사원 송명희. 그는 왕의 부패와 친인척의 비리를 낱낱이 고갈한 만인소를 올렸다가 영모로 몰려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그 자신은 쫓기다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조선 제1의 부유한 상단 행수인 황교리로 신분을 세탁한 채 다시 한양에 나타났던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왕은 부유한 황교리에 바치는 막대한 뇌물에 눈이 멀어 그를 총애했고 심지어 왕실의 내탕금 관리까지 그의 조언을 받았다. 왕이 믿고 의지하던 어리숙하고 탐욕스러운 상인 황교리가 사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왕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워온 천재 사기꾼 송명이 본인이었던 것이다. 이 능지처자말 놈이 나를, 이 조선의 국왕을 기만하다니! 왕은 서신을 바닥에 내동댕이시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던 왕은 가장 낮은 곳에서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에 철저한 광도로 전락해버린 후였다. 어좌에 덩그러니 놓인 하회탈은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는 왕을 향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폭소를 쳐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발칵 뒤집힌 한양도성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마포나루타의 새벽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한강의 푸른 물결 위로 조그만 나룻배 한 척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다. 배의 끄트머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사내는 낡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소박한 차림이었다. 그는 권례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던 상인 황교리의 굽은 등과 어리숙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던져버린 지 오래였다. 대신 그의 등은 다무처럼 곳곳했고 가챙 아래로 빛나는 두 눈은 새벽별처럼 예리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천재 사기꾼, 아니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송명이었다. 그의 발추에는 권례에서 빼내온 금괴와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담긴 꾀짝 몇 개가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재물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여유로운 손길로 호리병에 든 탁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알싸한 술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지난 10년간 맺혀있던 가슴 속의 응어리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듯했다. 사공, 노를 좀 더 느긋하게 저어도 좋소. 아침바람이 참으로 달구려. 송명이가 빙긋 웃으며 말하자 묵묵히 노를 젓던 늙은 사공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나으니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요? 걱정할 것 없소. 지금쯤 궁궐에 높으신 분은 눈앞에 놓인 나무 조각 하나와 씨름하느라 바깥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쳐다볼 여의조차 없을 터이니. 송명이는 등 뒤로 아스라이 멀어지는 한양도성과 북악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가 훔친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들과 왕의 알량한 광의,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의 허상을 훔쳐낸 것이다. 이제 이 꾀짝들에 담긴 황금은 전국 방방곡곡의 빈민촌과 굶주린 백성들의 쌀독으로 소리 없이 스며글게 될 터이다. 그림자 없는 새는 높은 담을 넘어 창공을 날아올랐고 그가 남긴 한바탕 유쾌한 조롱은 조선 팔도의 저작거리를 돌며 영성 같은 탈춤의 헌장으로 영원히 구전될 것이다.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강위로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뱃머리에 부딪히는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 조선을 뒤흔든 천재 사기꾼의 나룻배는 찬란한 빛 속으로 천천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로써 어자를 농락하고 천하를 훔친 희대의 사기극은 통쾌한 막을 내었다. 하지만 썩은 권력에 대한 그의 유쾌한 반격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바람을 타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 새로운 판을 벌일 것인지는 오직 저 아침 햇살만이 알 것이다. 바람처럼 나타나 안개처럼 사라진 천재 사기꾼의 짜릿하고도 통쾌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패한 세상을 향해 통쾌한 웃음을 던진 그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여정을 떠나는 큰 돛이 됩니다.